안녕하세요. 삼자 톡톡. 네, 여러분,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초완화적인 정책이 있었고 또 초긴축적인 정책을 겪으면서 굉장히 변동성도 높고 좀 예측하기 어려웠던 시장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2024년은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해로 좀 예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의 첫 시작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는 시간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늘 모시는 두 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이제 12월 중순쯤에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그 FOMC 회의의 결과는 좀 어떻게 해석됐는지 그거부터 한번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1년부터 22년 그리고 23년 상반기까지 매우 그런 매파적이었던 회의만 저희는 계속 겪으면서 FOMC 회의 직후에 주식 빠지고 금리 오르는 걸 계속 당하고 또 당하고 했는데 이번에 12월에 처음으로 좀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회의였다고 모두들 평가하고 있는데요. FOMC 의장인 파월 의장은 긴축 정책이 사이클상 고점이거나 또는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다음 과제가 완화 전환 시점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기보다는 긴축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하면서 오히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회의였는데요. 물가나 성장률 전망치도 내년 전망치를 소폭 하향하면서 이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이는 회의였습니다. 또 연준은 1년에 4번, 아시다시피 3, 6, 9, 12월에 그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치 그 서베이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거 아시다시피 점도표라고 불리고요. 기존 점도표는 23년 말에 5.75 그리고 24년 말에 5.25로 찍혀 있었는데요. 23년 말에 5.5%까지만 올리고 12월에 동결을 하면서 23년 말 점도표상 기준금리를 5.5로 0.25 낮추고 24년 말 점도표 기준금리를 4.75로 수정하면서 즉 23년 5.5, 24년 4.75에서 연중 3차례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연준의 점도표 수정 추이인데요. 21년 이후로 예상 기준금리가 계속 상향만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24년 말 기준금리가 하향이 되면서 좀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연준의 점도표가 처음으로 하향됐군요. 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하향됐습니다. 요거를 딱 보면은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은 건가? 라는 좀 인식이 심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가를 좀 잡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12월 말에 확인된 11월 PCE 물가 지표도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올해 1월 핵심 PCE 물가는 2%대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약 2.8에서 2.9%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핵심 PCE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핵심 지표로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1월에 2%에 진입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연준이 이제 추가로 긴축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PCE 물가는 다음 달 말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1월 PCE 물가는 2월 말에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말에 확인되고 나서 이제 3월이나 6월에 경제지표 전망치를 연준해서 수정을 하면서 6월 FOMC 정도에서 첫 번째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4분기 핵심 PCE 물가 전망치는 2.4%이고 저희도 실제로 이 물가가 2.4%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는 연준이 점도표에서 제시한 연중 3차례 정도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6월에 첫 번째 인하를 한 뒤에 9월, 12월에 2번 더 추가로 인하를 해서 올해 말에는 4.75% 정도의 기준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 올해만 하더라도 미 연준이 무려 3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는 시장도 이미 빠르게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이미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에 이어서 시장금리가 이제 계속 하락할지 그거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10년 금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금리는 작년 말에 5%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3.9%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포인트 넘게 빠진 수치입니다. 굉장히 빨리 내려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작년 4분기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긴 했습니다. 물가지표도 고용지표도 예상보다는 좀 더 빠르게 둔화가 되면서 연준 인하 가능성을 자극시켰고 연준도 이에 동조해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금리가 너무 빨리 내려와서 레벨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3.9%까지 내려온 10년 금리가 연말로 가면 연말에는 약 3.5% 정도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반기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기 노이즈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노이즈라고 할 것 같으면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연준의 자산 긴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은 종료했지만 이 자산 긴축을 지속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좀 부족해지면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그 여력을 좀 제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국채 발행 잔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년 말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의 국채 발행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채 발행량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는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고요. 때문에 제가 이 국채 공급 압력이라는 지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국채 발행, 그러니까 공급을 파란 선으로 그려놓고 국채의 수요, 연준이 사주는 양의 수요를 빨간 선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뺀 거를 순공급이라고 봤는데요. 이 순공급은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순공급에 해당하는 막대 그래프가 2011년 들어서 가장 최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해 1분기에. 때문에 이 펀더먼털만 보면 시장 금리는 좀 더 하락할 룸이 있지만 이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상반기에는 추가로 하락할 여력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좀 살면서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을 줄인 채로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주식 연구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산타 랠리가 좀 보인 것 같아요. 좀 주식시장에 조금 좋은 흐름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 현재 우리 1월 들어서 아직까지 그 시장의 흐름이 좋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지 요즘 시장 상황도 한번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은 주식시장과 유동성과의 상관관계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유동성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식시장도 채권 금리 하락에 반응을 하면서 지금 상승장을 보였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통화정책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거였고요. 유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리스크온 지표로 봤을 때는 현재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년으로 좀 더 시계를 좀 길게 보면은 시장은 이익이나 경기 펀더멘털을 반영할 거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 지표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원님, 현재까지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 요인별로 분해를 해보자면 좀 어땠었나요? 그 주식시장의 요인을 나눌 때 두 개로 나누거든요. 주가지수는 결국에는 그 밸류에이션과 EPS의 함수기 때문에 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확장이 주식시장 수익률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밸류에이션, 특히 할인율에 의해서 움직였던 장이었는데 결국에는 유동성 축소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밸류에이션 기여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다는 점에서 단기에는 조금 밸류에이션의 기여도는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최근에 나타나는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의 하단을 지지할 걸로 보고요. 2분기에는 이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그런데 저희 주식 투자자분들 보면은 사실 대형 테크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에도 이 대형 테크주, 그러니까 빅테크주라고도 하죠. 이 주식들이 주식시장을 견인할 것 같은지 이게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그 4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이게 하향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봤을 때 선제적으로 이익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그 대형 테크주에 대한 그 우려감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형 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타나는 금리 하락에 따른 이제 현금 흐름의 가치, 그리고 또 자본 조달 비용 감소, 그리고 또 투자 선호도 상승 같은 거를 고려하면은 아직까지 대형주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을 보면은 24년도와 25년도의 EPS 변화를 보시면은 유일하게 상향 조정되는 게 이제 IT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M7이라고 하죠. 빅테크주에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번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4년도에 빅테크주의 그 이익 궤도라고 하죠. 그런 게 조금 더 확인이 된다면은 향후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났던 게 이제 쏠림 현상이 조금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주식시장의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될 때 빅테크주들이 조정이 나타나면서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소외주가 올라오면서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거는 조금 이런 게 쏠림 현상이 확산, 그러니까 소외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나타나는 그 빅테크주들의 시총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 이 기여도가 높아지는 장에서는 실적이 조금 더 양호한 그 빅테크주들이 지수를 다시 견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확산 현상이 다시 완만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M7이 그 우리 인터넷에서도 흔히 지금 거론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 네, 맞습니다. 초대형 빅테크 7개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 저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빅테크에도 관심이 많지만 또 테마 투자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2024년에 부각될 수 있는 섹터 및 테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 하이엔드 반도체, 특히 그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AI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타나는 기업들도 굉장히 AI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23년도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23년도에는 이제 오픈 AI가 이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갔지 않았습니까? 24년도에는 조금 더 IT 하드웨어의 이익 성장감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섹터가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 이익이 견조한 걸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조금 견조한 우상향세를 지속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산업 자체가 결국에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급도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24년도에도 이제 AI의 세컨 웨이브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1월 9일부터 12일이죠. 이때 CES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때 보통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투자가 될 거다라는 게 그 마중물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AI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건데, 과거에 나타났던 AI와 차이점이 뭐냐면 이 하드웨어와 그 AI와의 그 결합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조금 더 부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테마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가 아니라 그 온 디바이스 AI, 이런 게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연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AI가 그 IT 하드웨어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한번 살펴봤으니 국내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미국의 물가를 계속 얘기했는데 미국 물가는 어느 정도 지금 잡히는 모습이잖아요. 한국의 물가도 좀 잡히는 모양새입니까? 네, 일단 한국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3.8%로 반등을 하면서 이러다 물가 못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10월 물가 일시적 상승은 농산물 물가 상승이나 추석 관련 수요 영향이 컸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11월 들어서는 다시 3.3%대까지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는 평균 2% 중반 정도로 찍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더 긍정적인 것은 소비자 물가를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보시면 2달 연속으로 전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도 이 생산자 물가 따라서 둔화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하반기쯤으로 가면 2% 초반까지 물가가 둔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때문에 계속 기준금리 인상을 해왔는데 물가가 잡히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이 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물가 설명회 지난달 20일에 있었는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으로도 금리 인상 영향 지속되면서 물가 둔화 흐름이 연장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도 충분히 내려왔겠다. 그리고 미국도 점도표를 하향했겠다 하면서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고요. 다만 지금 한국이랑 미국 기준금리 역전폭은 사상 최대입니다. 약 200bp.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 더 빠르게 인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올해 3차례 인하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서 약 3차례 정도 인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더 빠르게 인하를 하면 자본 유출에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아직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는 그 섣부른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책이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킬 수 있어서 경계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고, 그 통화정책 방향문에서도 가계부채 증가 추이랑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지금의 긴축 기조를 쉽게 꺾지는 않겠다는 문구가 확인돼서 여전히 이 부채랑 부동산에 대한 우려는 한국은행이 가져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그 2018년을 100으로 둬서 그려보면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직전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가계부채도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이 지금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시장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한국 주식시장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언급이 안 되긴 했는데 지금 저희는 3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선물 시장을 보면 6에서 7회 정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면은 미국과 비슷하게 조금 피로도가 누적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기여도는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주가는 조금 상승하기는 단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보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기나 이익 펀더멘털을 봤을 때 올해 조금 더 크게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소폭 조정이 올 수 있으나 2분기에는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한국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들어보니까 중간중간 이게 단기적인 리스크들을 아주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가장 밝은 전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밝은 전망과 함께 2024년을 시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2024년 새해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밝은 전망처럼 좀 더 밝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자 톡톡.